야,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들어봐. 아, 뭔데? 지금 당장 라디오를 켜봐. 나른한 오후 깨울 시사 토크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함께하는 시간. 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사본부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 우물정 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방송 도중에 반영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사본부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 창 열어주세요. 유튜브에서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시사본부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방송하시는 모습들 확인하실 수 있고 유튜브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2부에는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있는 고품격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아는 경찰 시간이 있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두 분이 아는 경찰이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에게 담배 피우지 말라고 좀 지적을 했는데 이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보복을 당한 30대 남성의 사연이 지금 상당히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학생들에게 담배 피우지 말라고 지적하고 충고한 것이 이렇게 보복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시기적이고 장소적인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장소적인 건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네. 지금의 보복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장소는 얘기하지 않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뭐 7월 초순경에 발생을 했는데요. 뭐 다가구 빌라라고 하죠. 보통 여러 세대가 사는데 2층에 이 분이 사셨고 30대 남성의 가족이 사셨는데 뭐 갓난아기도 있는 가족이 사셨는데 그 앞에 바로 앞에 그 현관 앞쪽입니까 공통 가문입니다. 근데 바로 붙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 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한 서너 명 정도의 아마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담배 피우고 있어갖고 그게 연기가 바로 위로 올라오니까 아기한테 이제 영향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위에서 그 얘기를 했나 봅니다. 담배 피우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관이나 이런 쪽에서 담배를 피우면 저층에는 상당히 피해가 많이 가죠. 바로 2층으로 연기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것도 계속 또 사실 뭐 떠들고 그랬을 테니까 시끄럽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경찰에 뭐 신고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고등학생들이 문도 두들기고 담배 공초도 던지고 여러 안 좋은 소리도 하면서 일종의 보복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추후 말씀드린 김은배 팀장님 말씀하시겠지만은 그런 보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한번 뭐 화를 냈다거나 보복한 것도 아니고 지속적인 보복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김은배 팀장님? 그렇습니다.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 30대 남성의 딸이 있었어요. 하나는 2살 배기 딸이 있었고 하나는 3개월 된 아기이기 때문에 수유도 하고 잠자는데 그 창문을 열어놓지 않습니까? 어린이니까. 그럼 담배를 피게 되면 올라오잖아요. 당연히 훈계를 했겠죠. 끝난 줄 알았더니 이 고등학생들이 그 앞에 그 자세히 보면 현관에 그 벨 있지 않습니까? 이걸 누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르니까는 택배가 온 줄 알고 열어줬어요. 사람이 없는 거야. 나가보니까 없어요. 또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 또 눌렀어. 이게 12일, 14일, 16일 지속해가지고 눌렀습니다. 한 번은 이제 남편분이 화나니까 기다렸다가 벨 누를 때 쫓아가니까 도망간 거예요.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더니 또 들어오니까는 피우던 담배를 2층 창문으로 던지고 화단에 있는 돌도 던지고 하니까 이 남자가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네. 이러면은 글쎄요, 그 피해 정도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중하지는 않은 것 같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집에 아이들이 있고 또 이 그 학생들 초등학생 그 고등학생 고등학생들 이 고등학생들이 반복적으로 집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보복 행위를 한다는 건 상당히 심리적으로는 좀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요.
불안감이 먼저 오죠. 예. 저기 비어 있다 하더라도 언제 나타날지 모르고 예. 소리 그리고 그것도 집단적이지 않습니까? 집단적으로 거기 모여 있고 숨어 있어 공격할 수 있는 네.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정신적인 충격이 이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예. 그거에 의해서 어떤 공황 장애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그거죠. 그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되느냐. 이제 피해를. 네. 우리의 법체계에서는 사실은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분이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럼 이거는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요. 그럼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예. 초인종 누르고. 뭐 담배꽁초 던지고. 예. 그럼 어떤 죄를 적용할까? 그래서 경찰도 아마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난감해하고 있다고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여러 가지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또 이 친구들이 친구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이 학생들이 어떤 행위를 가할지를 모르는 입장에서 경찰한테 좀 나 좀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좀 쉽지 않다면서요. 경찰에서 도와달라고 신고를 했죠. 신고하게 보면은 CCTV를 확인했더니 네. 이 학생들이 초인종을 누른 다음에 문 열어주니까 그 공동주택 안에 들어왔어요. 예. 공동주택 안에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허가 안 받고 들어오면은 주거 침입이 되거든요. 주거 침입. 예. 그리고 또 돌을 던졌지 않습니까? 네. 불붙은 또 담배 던지고 이래서 재물손괴를 일단 신고를 했기 때문에 경지구대에서 순찰하다가 한 명을 검거를 했어요. 사실은. 잡았어요? 예. 한 명을 잡아가지고 조사하는 중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한테 연락을 하거든요. 보통 보호자를 부르는데 그 부모 그 가해 학생의 부모가 왔던 모양이에요. 왔는데 네. 이 학생이 그런 거예요. 나 아무 잘못 없는데 경찰이 잡아왔어. 그러니까 그 엄마가 무슨 소리냐. 내 아들이 뭔 잘못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너 말하지 마. 주소라든지 이름이 말하지 마. 네.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아들이 경찰서나 지구대에 오게 되면은 일단은 사항을 들어보고 사과를 하든가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부모가 내 아들이 잘못 없는데 뭔 증거로 잡았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화를 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신고했던 30대 남자는 너무나 황당하고 또 경찰에서 보니까 CCTV를 간단하게 보니까 사실은 좀 착각이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관문에 온 건 아니고 예. 단순히 공동주택 현관만 들어오고 집 앞에까지 안 하는데 이걸 주거 침입도 아니고 아니 뭐 유리가 깨졌는지 확인도 안 되니까는 재물손괴가 애매하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30대 남성은 상처가 더 컸던 거죠. 이게 조금 애매한 거는 그러면 이제 이 30대 남성이 주장하는 바도 그거고 일반 시민들도 주장하시는 바가 왜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느냐. 그 부분이에요. 네. 왜 경찰이 적극적으로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처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확대 해석하거나 아니면 좀 더 깊이 봤으면 특수주거 침입. 다중의 위력을 보였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도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어쨌든 현관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담배꽁초도 돌이나 이런 걸 창문 향에 던졌기 때문에 이 행위 자체는 상당히 위협적인 행동인데 네.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여러 법정을 적용해야 되는 거를 왜 안 했느냐. 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지금 경찰이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가운데 검찰에 송치를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저 30대 남성이나 그 집에서 뭐 불이 났다거나 아니면 뭐 상처 입은 건 아니고 단지 그 주거 침입을 했고 재물손괴를 해서 입건을 했습니다. 네. 입건을 해가지고 검찰에 불구속이에요. 네. 송치를 검찰이 한 거죠. 경찰이 다시 한번 CCTV를 보니까 공동주택이지만 안에 들어갔었고 그 담배꽁초 던지는 걸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네. 그 30대 남성이 주장하는 대로 따라서 사실적으로는 학생을 물론 그 소년법, 청소년법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들을 좀 보호, 그러니까 선도도 하고 선처하는 게 있긴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입건을 한 것 같아요. 입건해가지고 네. 검찰에 송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검찰은 이걸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예, 말하자면. 선도하는 걸 전제로 해서 기소 안 해주겠다. 그렇죠. 학교 어떤 프로그램을 참여해라. 네. 참여하는 걸 받아들이고 대신에 이 부분에 대한 기소유예하겠다.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는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차원으로 넘어간 거네요. 아니 거에서는 기소를 안 하니까 재판 안 하는 거죠. 유예가 된 거니까. 네. 초범이고 전과가 없다. 당연히 학생이 전과 없겠죠. 그리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범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참여하는 조건을 해가지고 재판에 안 넘기고 기소해 준 거죠. 경찰에서는. 네. 근데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임박한 위협이 아닌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문제. 임박한 위협. 맞았거나 피를 하거나 뭐가 깨졌거나가 아니면은
그 전 단계. 그렇지만 매우 위협적인 단계. 즉 피해자 입장에서 대단히 위협적이에요. 아기 엄마가 있는데 저기에 자기보다 큰 고등학생들이 바깥에서 소리 지르고 아니면 그러니까 뭘 던지고 막 있는 상태인데 그 위협의 정도는 대단히 높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적용할 법 적용이라든가 어떤 수사기관에서 거기까지 가는 관행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서구에서 공동체의 위해를 가하는 법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든가 아니면은 이것 자체를 확대 적용할 수 있게끔 법원이나 아니면 검찰에서 여유를 주든가. 그게 없는 상태니까 경찰도 여기서 그만 검찰도 아니 특별한 피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기소유예하지. 이거 아닌가라는 이 시민들의 의구심인 거죠. 그러니까 피해가 없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피해가 있을 때까지 내가 불안하고 또 이후에 있을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나 크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경찰한테 요청을 하거나 내가 지금 힘듭니다. 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도와줄 수 없다는 게 참 답답한 것 같아요. 그렇죠. 경찰에서 객관적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추상적인 거는 뭐 저희할 수 없는 거고 아무튼 그 피해 남성이 학교에도 요청을 했어요. 학생들 처벌해달라고 하니까 담임 선생님이 만나서 아마 상담했던 것 같아요. 하기도 하고 학교 측에서는 검찰이나 경찰이 처분 결과를 보고 징계를 먹겠다 했는데 알다시피 기소에 처분했기 때문에 아마 그 선도위원회를 열 거예요. 열어가지고 징계 처리할 것 같은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나 법원이나 경찰이나 미성년자한테는 조금 선도 차원에서 가볍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건도 그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가족들이 어떤 정신적인 트라우마 있지만은 객관적으로 봐서는 선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가볍게 처벌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 보신주의라는 거예요. 학교도 저쪽에 떠넘기는 거죠. 그렇죠. 저쪽을 보고 하자. 검찰도 법원도 아니면 법원은 아직 아니지만 경찰도 임박한 건 없다. 좀 보고하자. 근데 그 과정에서 무형의 공포 그렇지만 막대한 공포심 이걸 공동체 위해 행위로 봐서 처벌해야 되거나 아니 처벌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종의 보완 처분 그러니까 범죄 예방 처분의 권한을 경찰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지금 이걸 누가 맡아야 되느냐. 지금 상황은 아무도 안 맡는 거예요. 개인이 떠맡아야 되는 그냥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인데 이런 일이 나중에 계속 확대가 되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별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괜히 애들한테 그거 해가지고 더 큰 피해를 낳잖아라고 해서 이렇게 또 얘기가 좀 흘러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두 분께 궁금한 게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사항은 어차피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처분을 받은 건 맞아요. 기소를 처분받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아마 계속해서 오도리티 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관할 지구들이 부탁을 해서 순찰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 순찰이 있어요. 순찰 돌아와서 학생들 못하게 하는 거. 물론 경찰 제복인 경찰관이 담배 피우는 거 제지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필요시에는 그 법원에 접근 금지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가능합니다. 그거 두 개 하면 되는데 이 30대 남성이 아마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힘들 것 같으니까 아마 이사를 간다는 것 같아요. 편하게 피하는 거죠. 팀장님은 FM대로 말씀하신 거고 현실은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조금 돈이 있으면 사설 경호원들을 일정 기간 한다는 거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이 30대 남성처럼 이사를 가는 거. 두 가지가 현실적인 방법이고 우리는 근데 제도적으로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까지를 가야 돼요. 우리는. 넣어야 되는데 누가 하고 누가 그 고양이의 목에 방울 달 것인가를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있죠. 지금 상태가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쭤볼게요. 뭐 놀이터라든가 아니면 으슥한 공터라든가 아니면 특히 어둑어둑한 시간에 학생들이 뭐 산 주변이나 이런 곳에서 담배 피는 것들을 주변에서 많이 목격을 할 거예요. 가끔 봤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경찰관 면접 시험 다닐 때 경찰관한테 묻는 질문입니다. 딱.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직접적으로 가서 훈계를 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 상황. 내가 1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저 아이들을 때리거나 뭐해서 다시 반격을 받아서 발생하는 폭력 상황 되면 쌍방폭행이 됩니다. 우리는 그 법체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좋은 마음으로 훈계하러 가지만 이후에 발생하는 폭력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의 시스템엔 책임질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라고 확신지게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일단은 우선적으로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직접 나서지 말고 신고하는 그래야지만이 그리고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같이 그리고 제복을 입은 사람이 공적 권력으로 접근하면 그 뭐 학생이든 어쨌든 일정 정도 거기에 대한 위압감을 느끼기 때문에 당연히 해산 위주로 가야 되는 거지 직접적으로 가서 하는 거는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 분들이 어르신들이 만약에 학생들이 담배 피우는 걸 훈계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지만은 말씀한 대로 훈계할 경우에 상대편에서 그걸 반박하고 싸우게 되면 똑같이 입건하니까 저 같은 분들 제복 입은 경찰 같은 경우는 말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담배 끄라면 끄지만 사복 입으면 말 안 듣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행사할 때 사복을 입었어도 학생들 보면은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학생님 담배 끄시죠. 제가 인상이 너무 좋잖아요. 저한테 대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담배를 갖다 버려 이렇게 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일반인들이 학생님 담배 끄셔 그러면 내가 먹고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게 말을 해서 훈계를 해야 되지만 지금 분들은 거의 다 회피 부른 차고 진행하는 게 맞는데 사실상은 실제로 사회 어른들이 훈계를 해서 담배를 끄면 좋겠다라고 훈계하는 게 맞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일이 신고를 하시고 일일이 신고하실 때 정확히 위치를 확인해 주시고 경찰도 역시 이런 형태면은 해산 위주로 가고 나중에 이제 학교 전담 경찰관들과 같이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지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물리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어렵고 매우 심각한데 대안이 별로 없는 영역입니다. 경찰한테도. 근데 신고하게 되면 내가 뭐 불려다닌다거나 뭐 시간을 뺏긴다거나 그런 거 귀찮거나 막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러면 그걸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우리 경찰 시스템에서 그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난감한 영역이라고 말씀드리는 팁 하나 드릴까요? 예. 자기 휴대폰으로 신고하게 되면 유치가 되지 않습니까? 공중전화로 하게 되면은 아이고 아니에요. 아무튼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면 그말만 어느 장소에 학생들이 피니까는 제지하십시오라고만 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출동해 주십시오라고만 합니다. 공중전화로 신고할 수도 있긴 있죠. 청취자 최종옥님께서 인성교육이 없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김종무님. 형법 자체가 결과로 판단해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예방적, 예견적인 법 집행을 할 법률이 필요해 보입니다. 라고 의견 주셨는데 그럼 아까 면접에서 이런 질문하면 어느 정도의 정답으로 나와요? 한 30%는 제 의도로 알고 이렇게 하고 보통 우리 젊은 경찰 지망생들은 의협심이 강해서 가서 우리 팀장님처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해야죠. 이런 아는 경찰이 우리 주위에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는 경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까지 확인하고 와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는 오늘 오전 11시 반쯤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원내대표급 회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자유한국당 3선 의원인 김영우 의원이 국민의 마음을 온전히 얻을 수 없는 한국당이 반성해야 한다고 밝히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최근 북한의 군사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각 군 지휘관에게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 유지를 주문했습니다. 검찰이 서일제 전 청와대 민정비서실 소속이었던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매달려 있지만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오늘 한국을 찾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합니다. 2016년 한중 간 사드 갈등이 불거진 이후의 첫 방한입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윤지수 씨 연결합니다. 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입니다. 지금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세제곱미터당 14마이크로그램, 미세먼지는 26마이크로그램으로 깨끗한 상태입니다. 좋은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수도권 지역과 강원권 또 경상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좋은 단계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보통 단계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대기 확산이 원활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이거나 좋은 단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대기질은 걱정할 것이 없는데요. 하지만 내일과 모레 기온 변화가 두드러지겠습니다. 오늘 낮에 기온이 일시적으로 조금 올랐다가 오늘 밤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내일은 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있겠고 바람이 불게 되면 더욱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모레 아침에는 기온이 더욱 곤두박질 칠 전망입니다. 내일 예상되는 기온을 보면 서울은 아침에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졌다가 낮 최고 기온 영하 2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고요. 모레 아침은 영하 9도 안팎까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밤 10시를 기해서 강원도 산간 지역과 강원도 내륙 지역 또 일부 경상북도 북부 내륙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의 경우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데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다시 한번 충청도와 전라북도 지역은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서울이나 경기도, 강원 영서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6.2도, 습도는 28%입니다. 지금까지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은아 씨입니다. 네,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는 졸음이 몰려올 수 있는데요.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이용해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운전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현재 논산-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 차량터널 1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더 가서 연문아들목 1, 2차로에서는 낙하물 처리하니까요. 차로 변경에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흥영덕고속도로 영암 방향 벌교 3터널 부근에서는 사고를 계속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새벽 5시쯤 사고가 나면서 오후 1시가 지난 지금까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대 지나는 분들은 차로 변경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광주 원주간고속도로 광주 방향 삼북터널을 조금 지난 지점 갓길에서도 버스 화재 사고가 났는데요. 진화 작업은 마무리가 됐지만 아직까지도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일대가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서평택 분기점 일대 2km 정체는 작업 때문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 아는 경찰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여유당님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분이 배상훈님이신가요? 인상만 쓰셔도 애들이 알아서 담배 끌 것 같은 인상이시네요라고 하는데 두 분 다 워낙에 인상이 좋으셔서 네, 인상파죠, 인상파. 항상 소탈하고 또 항상 또 친근한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비싼 요금제를 쓰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동통신사 업체가 음란 마케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그러니까 이동통신사에서 어르신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냈는데 그 이유가 비싼 요금제를 쓰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그렇습니다. 이게 29일 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께서 네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그 통신요금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요. 그 U+라고 말해도 됩니까? 말하세요. U+에서 마케팅을 했는데 뭐냐면 어르신들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문자를 보냈는데 뭘 보내느냐. 그 야동, 음란물을 보낸 거예요. 그럼 음란물을 보게 되면은 그 데이터가 소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데이터가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요금제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추가를 한다 그러면은 막 66 요금제라든가 59 요금제가 있는데 그럼 88로 하시죠. 88은 뭐냐면 88,000원짜리. 이렇게 유도를 하게 데이터를 충분히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그 한 1,000여 명 정도의 그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가지고 초기 요금보다는 더 업그레이드 시킨 88 요금제로 유도를 했다는 거를 폭로한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데이터를 많이 쓰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일종의 이건 사기죠. 사기라고 볼 수 있죠. 속인 거니까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근데 이게 특정한 어떤 용품 상품에 가입하고
그거를 보게끔 하면은 그 데이터가 금방 소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거를 못 보게 되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카톡 메시지나 이런 걸 못 보게 되니까 이걸 보려고 이제 어르신들이 그 대리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건 데이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바꾸시죠. 아니면 더 많이 이렇게 일종의 이걸 마케팅과 약간의 사기가 섞여 있는 거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용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하태경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걸 또 이걸 아는 데이터의 속성을 아는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어르신들만 대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거 분명히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쓰고 이제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와이파이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요금제와 좀 문제가 없게끔 다들 청소년들이나 좀 인터넷을 잘 아시는 분들은 그런 걸 좀 피하기도 하는데 설정을 한다거나 근데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조금 좀 익숙하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사실 와이파이 사용을 할지도 모르고 보통 수평 1.2기가를 많이 주거든요. 근데 이 동영상 몇 개 보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기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요금제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 어르신들이 볼 때 이거 흥미 있으니까 볼 거 아닙니까? 물론 음란 야동을 본다고 처벌을 못하니까 보면은 데이터가 없어지니까 또 다른 걸 못 보기 때문에 당연히 대리점 가가지고 설명하게 되면은 대리점주들은 요금을 더 올리는 쪽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처음에 들었던 그 기본 요금보다 더 상승이 크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그냥 어느 업체 대리점 한 곳에서 자신들의 실적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사기적인 수법을 동원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본사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교육이라든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건지.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가 본사에서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다만 아마 어떤 마케팅 차원에서 독려를 했다. 예시를 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본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물론 관리 책임은 물어야죠. 근데 보통 조금 압박성의 마케팅에 압박을 했다. 그래서 어떤 대리점 같은 경우는 그 부담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본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사실 좀 매우 어려운 문제죠. 지금 LG U+ 본사에서 해당 사실 부정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하면서 우리가 뭐 한 건 있는데 농담이었다. 뭐 부적절한 사례를 언급하다가 생긴 오해다. 이런 입장인데 이 해명이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사의 어떤 직원이 여기 대리점에 이 사람이 잘못 알아듣고 그렇게 그대로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그 LG에서 이해하고 있지만은 그 동대구나 경북 지역에 책임자가 있었어요. 총괄 책임자가 지점장인데 그 대리점들을 모아놓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만 끝난 게 아니고 이게 성과가 큰 사람들은 성과급도 줬고 또 본사에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이거를 많은 사람이 그 교육을 들었고 그걸 본 그 대리점주가 제보를 한 거죠. 하태경 의원한테. 그렇기 때문에 심의성이 있는 건데 지금 U+에서는 교육 시에 강사가 좀 오바했다. 좀 사례를 부적절하게 들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는 재발 방지하겠다는 식으로 좀 넘어가는 거죠. 일종의 꼬리 자르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강사도 거기서는 우리 회사 사람 아니다. 우리가 그냥 위촉한 거다. 우리 직원 아니다. 계속 이렇게 고리 자르려 하는 대기업의 행태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제가 뭐 확정적인 증거는 없지만은 지금 봐서는 적어도 이 정도의 대기업이라 그러면 책임을 지고 본인들이 책임을 진다는 것을 한 다음에 다만 좀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솔직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거는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휴대전화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기능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또 그에 반해서 이 휴대전화에 대한 익숙함은 그렇게 우리가 빠르게 적응되지는 못하고 있고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라든가 뭐 회사의 간부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손자에게 핸드폰 맡겨가면서 야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라고 이게 묻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좀 통신사 요금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니면 새로 이제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도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복잡해요. 한 서너 페이지 돼요. 너무 다 비슷해요. 제가 봐도 그런데 어르신들은 얼마나
헷갈리시겠습니까? 그러면 친절하게 어르신 전담하는 네. 상담원들 둬서 거기에 맞게끔 본인들이 마케팅을 하는 것이 이런 대기업의 책임이지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라고 하는 건 좀 그렇죠. 아무튼 이 문제는 하태경 의원께서 뭐 먼저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만약에 음란물을 실제로 배포했다 그러면 음란물 반법죄로 형사입건 해야 돼요. 아 형사입건 될 수 있어요. 되죠. 당연히 되죠. 되고 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아마 공정거래 위반에 따라 조사할 건데 앞으로 추이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는 경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캣콜링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여대생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캣콜링이 뭔가 했더니 거리에서 여성들을 향해서 뭐 휘파람 분대거나 성희롱을 하는 행위들 공공장소에서 이런 걸 캣콜링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하다가 살해가 일어났다는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좀 더 넓게 보는 건 캣콜링이라는 건 우리나라 말로 글쎄요. 길거리 헌팅,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한테 추파 던지는 거. 뭐 저 전화번호를 물어본다든가 예. 그리고 지나가는 여성의 일종의 뭐 이걸 좀 그렇지만 뭐 얼굴을 평가한다든가 아니면 몸매를 평가하는 부정적인 성희롱을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네. 미국의 그 개념이 캣콜링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전에 얼마 전에 있었죠. 여기 일본인 여성한테 홍대에서 그 있었던 사건 비슷한 그러니까 이런 범죄가 다 캣콜링의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시에서 이게 더 나가서 살해까지 된 겁니다. 성범죄가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26세 가해자가 19세인 여자 대학생한테 이런 캣콜링을 하다가 성범죄와 살해까지 이어져 갖고 미국 사회에서 매우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거를 왜 지금 살펴보고자 하냐 그러면 거리에서 이렇게 추파로 던져지거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막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상당히 그 큰 불쾌감을 줄 수 있거든요. 이게 또 일종의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거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캣콜링이 종류가 많은데 물론 뭐 윙크할 수도 있고 휘파람 불 수도 있고 이렇게 전화번호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대꾸 안 하고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남자가 따라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꾸를 안 하고 무시하고 가는 수는 밖에 없고 만약에 지속적으로 개필 경우에는 가게를 들어간다든지 커피숍이라든지 피해야 되죠. 네. 그 캣콜링 하는 남성하고 같이 대면할 경우에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자리 피하는 거라고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처음에는 너무 수동적인 거 아닌가요? 그거는? 먼저는 네. 상황을 파악해야 됩니다. 예. 지금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로 일단 뭐 조금 언성을 높이면서 거절하고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공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주변에 도움을 정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가게라든가 이런데 그러니까 공간이 보호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하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지나가시는 어르신한테 도움을 청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걸 하고 네. 만약에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약간의 시간을 버는 예. 약간의 시간을 벌면서 거리를 이동한다든가 아니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약간의 지금은 이제 핸드폰 탭으로도 일일이 신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두 가지 세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불쾌감을 내가 드러내고 바로 신고를 하는 건 어때요? 불쾌감을 드러내고 신고하는 건 좋은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처벌하는 범죄는 있어요. 경범죄 처벌법이 있는데 상대편이 단순히 해파람 한번 불었다고 해가지고 처벌하기 뭐하거든요. 반복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선이 있어가지고 그 선을 넘어가면 신고하지만 단순히 한번 쳐다봤다고 신고한다면 또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상황에 따라 틀리죠. 그런데 네. 만약에 그 앞에서 보는 데서 일일이 누른다. 그럼 분명히서 공격적 행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공격적인 행위로 네. 이어질 수 있다. 이어질 수 있죠. 만약에 저 사람의 상태가 예. 술을 먹었거나 아니면 지금 상당히 흥분된 상태라고 하면은 그 행위는 안 되죠. 예. 그 행위 바로 신고한다가 큰 소리 내면 안 되죠. 조금 상황을 봐서 약간 두세 발 물러서는 행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1.5m 이상을 벗어나야지만 공격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거리 생각하고 상황 생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형태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네. 당장을 생각해 보면은 참 화가 나는 일이지만 그렇죠. 또 하나라 좀 차분차분하게 일을 해 보면은 그래도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좀 됩니다. 좀 우리 사회가 좀 안전한 사회라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런
처벌 아니면 근절 이런 것들이 좀 정착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제도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한 가지 있었어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여고생, 여중생 아니면 여대생 분들 아니면 젊은 직장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어떤 제도적으로 일정 알려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여성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이런 현상이 당황할 때 당황해서 네. 대처를 못하게 됩니다. 네. 지금 이 미국의 경우도 대처를 그나마 한다고 했는데 살해까지 당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남성의 의도를 모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게 진짜로 뭐 좋아서 따라온 건지 아니면 성범죄로 따라온 건지에 대한 거를 판단할 수 있게끔 우리 사회 제도가 그걸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는 경찰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 좀 오늘 살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